자, 들어오세요. 수업합시다. 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는요,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빼먹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좀 가져왔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지난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 그 취득에 관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빼먹었어요. 예, 근데 요약집을 보시면은요, 제가 토지거래 허가를 안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한 문제 나올 건데 차지하는 내용은 너무 길어. 뭐가 나올지 사실은요, 토지거래 허가는요, 중개사법에서 과거에 나오던 거는요, 실질적으로 공법적 측면의 토지거래 허가보다는 민법적 측면의 여러분들 뭡니까, 유동적 무효, 그죠? 확정적 무효 해가지고 그러한 무효 이론에 대한 그런 측면의 것들이 사실상 중개사법에서는 더 강하게 다뤄졌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이게 공법에서 이제 빠져가지고서 이게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와 함께 같이 놓이면서 이 공법적 측면의 것들이 다뤄지다 보면은 양만 많고, 그러니까 교재를 정리할 적에 페이지만 두꺼워져요. 페이지만 두꺼워지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한 문제고 하니까 실상 그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없어요. 그러나 시험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꼭 다루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약집에 넣고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좀 다음 주에는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가 됐으면 오늘 그걸 수업을 했어야 돼요. 예, 그런데 기본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기본서를 잊지 않고 누군가가 책임지고 저희 광고 한번 또 해줘요, 중간에.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갖고 오기를 바라고요.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뭘 수업하냐면요, 이제 법령에서는 우리가 안 한 부분이 뭐냐면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내용을 안 다뤘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에 관한 것을 다뤄요. 그리고 분묘기지권과 함께 사실상 중개사법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건데, 누군가가 분묘기지권이라는 것 자체가 묘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걸 누군가가 이제 교재 팔아야 되잖아. 파는데 비싸면 두꺼우면 비싸지잖아. 그래서 아마 교재에다가 누군가가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기출문제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여러분과 제가 또 다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는 경매 절차에 대한 것은 다뤘어요. 하지만 경매 절차는 다뤘지만 실질적으로 경매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요, 그거 외에도 권리 분석과 경매 공매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오늘 정리를 같이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약집으로 제일 먼저 62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62페이지를 펼쳐주시면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내용이 있죠? 예, 여기부터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협회 구성해서 첫 번째 보면은요, 여러분들 협회 법인으로서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요, 협회는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래서 방과로 2번을 보세요. 거기 법인으로서의 특징 방과로 2번.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방과로 1번을 보시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이라고 되어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용어를 쓰냐면요. 협회는요, 개업공인중개사협회가 정식 명칭입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정식 명칭입니까? 공인중개사협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뭐 다른 걸 집어넣는 거, 일단 공인중개사협회라는 건 써야 되는 거야. 그래 놓다 보니까 협회는 공인중개사협회라 요 이름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해요. 법에서 요거 딱 하나야.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다음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게 설립의 의무성이요. 반드시 협회는 법인으로 하는데, 그런데 설립해야만 한다, 아니면 설립할 수 있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요, 아니요? 개업공인중개사 일망정 공인중개사는 아니죠. 그러면 협회, 중개인은 협회 설립할 수 없는 거요, 있는 거요? 그럴까봐 가로에 써 있어요. 가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것으로 보는 자 모함 포함입니다. 예, 거기에서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누구요? 중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인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걸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협회의 설립의 의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협회의 법인으로서의 특징을 보면 협회는 일단 사단법인이요. 그리고 비영리야.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 규정에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뭘 적용한다? 예, 중개사법에 없으면 원래 그죠? 상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상법을 적용해. 그리고 상법에 없으면 민법으로 건너뛰는 건데,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상법을 건너뛰고 직접 민법을 적용한다. 왜?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이다. 예, 상법은 영리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 그 다음에 인가법인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서 허가법인들이에요.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허가법인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는 인가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해서 인가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국토부에는요, 법인 인가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인 허가서가 인가서로 사용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인가법인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이다. 이건 뭐냐면요, 설립하는 방법, 설립 절차가 민법을 따르지 않고 특별법으로서의 중개사법에 따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설립 절차에 의한 것이.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이다. 그 다음에 임의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임의법인으로서의 성격은요, 설립의 임의성은요, 앞에 법인으로서의 특징의 방괄호에 있어요. 설립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요. 그 다음에 가입의 임의성. 가입의 임의성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아닐 수도 있다. 예,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는요, 항상 회원이라는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돼요. 회원이 중요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회원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설립 절차는요, 기본적으로 발기인, 이게 그러니까 사단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발기인이 모인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연다.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데, 여기는 주무관청은 국토부고, 여기에 허가다, 인가다. 그 다음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해서 여러분들 그 위에 법인으로서의 특징의 사단법인, 비영리, 인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인 그다음 임의법인 그 옆에다 쓰세요. 등기법인. 무슨 법인? 예, 등기함으로써 성립해요. 자, 어느 경우는요, 여기 보십시오. 협회가 이것만 하면, 허가나 인가, 주무관청이 이것만 받으면 어떤 법인들은 이미 여기서 성립하고, 그 다음에 등기라는 것은요, 적의 절차일 수 있어요. 형식적 절차. 그런데 공인중개사 협회는요,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등기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예, 등기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그래서 등기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해서요, 거기 보면, 자, 8기는 개업공인중개사 몇 명? 개업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원입니다. 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이다?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 아닌 자는 모여도 상관없어. 회원 300명 이상. 요거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여기는 뭐냐면 정관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성된 이 정관을 여기서 통과시키는데 여기 통과는요. 회원이 모이는 거야. 여기도 개업공안이요. 몇 명? 예. 그런데 서울에서는 몇 명? 예? 100. 그리고 2개 이상 시도, 10개 이상 시도, 각 시도. 예. 각 시도에서는 얼마다? 예. 그래서 어떤 거 외우라 그랬어요? 300, 600, 120 이렇게 외우자. 300, 600, 120. 그래서 5230 아니에요, 이거. 뭐 아니다? 5230은 어디서 나왔어? 부동산 거래정보망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가입 요건이었어요. 500명 이상이 가입하되 2개 이상 시도, 각 시도가 아니라 여긴 2개 이상 시도요. 그리고 여긴 20명인데 여긴 30명이다.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구별합시다. 해서 창립총회에 거기 보면 회원 몇백, 600. 자, 여기서 회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얼마? 100. 그 다음에 2개 이상 시도, 10개 이상 시도, 각 시도. 얼마? 20인 이상.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인가를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4번이라는 거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가서 모함으로써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된 거요. 아니면 등기까지 맞춰야 비로소 성립이다. 그래서 등기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거요. 그 다음 지부 지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지부는요, 여러분들 시도에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지회는요, 시군구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요, 지부는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요, 이 방과로 2번을 보세요.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둔다. 예,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2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협회는 무슨 사항? 협회 죄송합니다. 지부지회는 법규사항이다, 정관사항이다. 예, 지부지회는 정관사항이다. 그 다음에 지부지회는요, 임의기구요, 아니면은 필수기구요. 그래요. 둘 수 있다라는, 예, 임의기구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치 신고를 보세요. 예, 지부지회는요, 설치 신고 제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부지회를 설치한 때는 지부는 어디에? 시도에. 그 다음에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신고사항으로다가 시도 그리고 시군구 여기에 신고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협회에서는 사실상 이거 하나예요. 그러나 협회든 지부든 지회든 감독상 명령은 오로지 누가 한다? 1번이요. 방과로 1번. 맨 꼭대기로 올라가 보세요. 맨 꼭대기가 아니죠. 지부지회의 꼭대기로 올라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협회, 지부지회. 감독상 명령은 누가 한다? 이는 뭐 감독상 명령이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는 내용이요. 자, 다시요. 감독상 명령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수업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요, 그 감독상 명령에 대해서 이런 거 했어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협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리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 포함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협회 지부 지회에 대해서는 감독상 명령 온리 누가 한다? 그렇죠. 설치 신고는 비록 지부는 시도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를 했을 망정 감독상 명령만큼은 누가 한다? 그래요. 그러고 이거 하면서 우리가 또 지난주에는 매수신청 대리인 제도를 하지 않았나요? 거기에 보면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대해서는요, 협회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을 누가 했나요? 법원행정처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긴 지혜는 나오지도 않는다 그랬죠. 예, 협회 지부에 대한 감독상 명령은 누가 했나요? 감사합니다. 지방법원장이 한다. 뭐 우리가 이런 수업을 했댔어요, 지난주에. 예. 그러나 중개사법상 협회든 지부든 지회든 감독상 명령은 오로지 누가 한다? 예. 그다음 4번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연결사항입니다. 자, 일단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해서 의결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보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 규정과 책임준비금의 다른 용도의 전용입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뭘 얻는다? 승인. 그 다음에 4번은 협회 설립의 문제로 여기 보십시오. 이 설립 절차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무엇을 요한다? 인가. 그런데 그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요것들이 뒤죽박죽으로다가 섞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OX. 승인이요, 보고요. 그래요. 공제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X. 그렇습니다. 2번, 3번은요, 여러분들, 그건 공제제도예요. 공제제도에 관련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사항 아니면 인가사항이 아닌 뭐다? 승인사항입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나 지부지회의 설치 신고에 관한 문제는, 예? 그 신고에 관한 제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문제들아 아까 보니까 지부는 시도,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다라고 시험에서 다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서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2번, 3번이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공개 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만 여러분들 공개사업 운용 실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는 거요. 널리 공제에 가입한 회원들한테 이걸 갖다가 알려야 되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제사업 운영 실적은 공고제도로 되어 있어요. 회원에게 알리는 것이지 결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얻는 거 아니면 인가를 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시험에서는 꼭 저기로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아니면 승인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나와.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그렇죠? 3개월. 2개월은 어디서? 매수신청에서는요 2개월 이내 누구에게? 2개월 이내에 그렇죠, 보고죠. 아니, 보고가 아니라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어디에 공고하죠? 일간신문과 협회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또는 그렇죠. 협회하면 누구 생각하자? 서울 사람들.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다뤘던 거예요. 여기 서울 사람 몇 명 없으니까 그냥 뻔뻔하게 서울 사람 욕해도 돼.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제사업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일단요, 그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부터 봐요. 그 세 번째 거. 쭉 밑으로 내려가서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 해가지고 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예,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의 공시, 그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일단 그거 어기면 뭐요? 예, 그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냐면 운명, 공명, 신명, 아니 신명이 2년 이렇게 외웠죠. 그럴 때
공명할 때 그 공이 이거였어요.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야. 안 하게 되면은 뭐다? 예. 운명할 때 운은 뭐였어? 운영 규정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공제 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그건 500만 원 이하 같아요? 아니야. 운영규정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영규정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건 500만 원 이하 같대로지만 여기 운명, 공명할 때 공은 공제규정이 아니라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별개의 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꼭대기로 올라가서요. 5번 공제사업. 공제사업은요. 협회의 고유 업무예요. 그러니까 협회의 고유 업무니까 고유 업무들은 전부 해야 한다로 적혀있다, 할 수 있다로 적혀있다. 예, 할 수 있다로 적혀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공제 계약에 관한 거 협회의 공제 책임, 공제금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죠?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그 다음에 보증, 보험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답시고 해가지고 금액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오늘날에는. 예, 그 다음 협회의 책임준비금의 적립입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제사고 발생률, 그 다음에 공제금 지급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제 수입의 얼마? 100분의 10 이상. 그래서 요거 100분의 10인데 요거 100분의 10, 요걸 고쳐놓기도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려해야 될 게 그 앞에 분이라는 거예요. 공제 수입의 100분의 10이요? 예. 협회 총 수입의 100분의 10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협회의 수입이 아니야. 공제 수입의 100분의 10이야. 예,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이야기로서 일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제도가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자, 공제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심의하기 위하여요? 아니면 심의 감독하기 위하여요? 여기는 감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협회에 둔다, 둘 수 있다. 이거 둔다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둔다였어요? 둘 수 있다였어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 관한 문제들을 심의 의결 또는 심의 감독하기 위하여입니까? 심의하기 위하여였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뭐다? 협회에 둔다. 그 다음에 심의 아니고 심의 감독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심의 감독상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의 구성입니다. 자, 운영의 구성 64페이지죠. 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 그 다음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뭐 이런 거에 관한 전문가,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 그리고 그 밖에 이해관계인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는데 몇 명? 19명 이내야. 예. 그러나 이 19명 중에서 협회 관련자들, 이 사람들은 얼마를 넘을 수 없다?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이하다, 미만이다. 예,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이하가 아닌 미만이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 박스 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은요, 이 경우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에 해당하는 수, 전체 임원의 얼마? 3분의 1 이하 미만. 예, 3분의 1 미만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회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한다, 성별 고려하지 않는다. 성별의 고려 없이라고 다루어져. 근데 성별 고려해야 돼요. 이거 성별 왜 고려한다 그랬어? 협회 지금 위에 간부라고 해서 협회에서 다 이거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보면 주로 남자다, 여자다. 남자인데 지금 이제 과거에는 남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여자가 어떻게 됐어? 개업공인중개사수 중에 여자가. 여러분들 이 지방에는요 아직도 남자분들이 많이 차지해요. 그런데 저 대도시 쪽으로 가면은요 주로 다 뭐야? 주로 다 여자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1등 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가지고 1등 하시는 분들 주로 여자분들이에요. 특히요, 어느 지역 가면은 공단 내에서 그 공장할 때 여자들은 적어도 있죠. 공장 쪽은요, 뭐 이렇게 금여의 지역이랄까 여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공장지대에서 그 공장에서 1등 하시는 분들도 막 여자야. 이래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자가 활동들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협회의 간부라고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들?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한다 해서 여러분들 성별 고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운영위원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 운영위원회는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사항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거기 여러분들 1, 2, 3, 4 그 박스 안에 4번을 보세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 회장이 추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사람들은요, 회장이 추천한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한 사람? 승인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운영 그 심의위원회 거기에서는요, 위원장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해가지고 그 위원장에 관한 것은요, 법규사항이었어요. 그러나 위원에 관한 건 누가 임명 위촉한다? 예? 아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던 위원은, 그렇죠. 그 말이 그렇게 어렵소? 예, 다시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펼쳐주시냐면요, 11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1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2번 구성 및 운영 있죠? 거기 둘째 줄 보세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해서 이건 법규사항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위원은 누가 임명 위촉한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64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1번 보세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 협회 회장, 3번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 협회 임원 중이야.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사람들을 별개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회장이 추천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승인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1번, 2번, 3번, 4번 어떤 사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저 회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든 어쨌든 간에 그냥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운영위원회 위원이 돼버려. 그죠? 그리고 이사에서 추천했던 임원은 운영위원회 임원이 돼. 그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 너 해 하면은 어떻게 돼? 공무원 중에서 돼. 국토부 공무원 중에서 너 해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지. 여기는 임명 위촉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아, 뭔 소린지. 내가 수업을 좀 어렵게 하나 봐. 자, 나는요, 여러분한테 구별해 주느라고, 시험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틀릴까봐 구별해 주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하여간에 시험을 통해서 피눈물을 흘려야만 아나 봐. 네. 여러분, 하여간에 구별되어야 될 부분들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1번을 보시면, 자, 봅시다. 위원회 이제 자격에 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중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사람? 너해 지명한 사람. 그 다음에 회장, 그 다음에 협회 이사. 그 다음요, 여러분들 4번. 거기는 다음 어느 사람인데, 그 가는 뭐냐면요, 부교수, 대학교 교수. 그죠? 나는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에 누구도 있다? 공인중개사도 있다. 여러분들 정책심의위원회에는요,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변호사, 회계사만 있을까요?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 근데 여기에는 협회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또는 거기에서 거기서 이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됐어요? 예, 그 다음 5번. 라는요, 그건 중요한 게 5년을 줄여놓으세요. 몇 년? 공제 업무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5년 이상 그 경력 있어야 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는요, 이거는 저기도 똑같다 그랬죠. 정책심의위원회 거기에서도 마는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 여기에서 있었던 사람.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서는요 추천한 사람이었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죠? 예를 들면은 공인중개사 시험기관에서 아니면은 비영리 단체 아니면 협회 이런 데 사람들은요 다 뭐 한 사람? 추천한 사람이지만 소비자 단체 이쪽에서는 재직 중인 자.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 차이점이다. 그렇게 외웠던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마만 모용 공제운영위원회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양쪽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 다 깔려 있는 사람은 마 하나야. 또 모르겠어? 다시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1페이지 찾으셨나요? 거기 여러분들 그 두 번째 보시면 부교수,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하고 아까 거하고 같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변호사, 공인회계사인데 아까 우리가 본 데선 변호사, 공인회계사 플러스 누가 있었어? 공인중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5번, 6번은 다 뭔 사람들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에요. 4번, 5번, 6번은 추천한 사람이야. 근데 7번은 추천하는 사람이요, 재직한 사람이요. 그런데 요 7번, 요거는 또 어디에도 겹친다는 거예요. 예? 요게 또 그렇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도 역시 같이 겹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조심해서 보자. 이렇게 다뤘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 자, 64페이지 그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의 회장이나 협회의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다음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몇 회 하나요? 예, 그거 여러분들 그 위에 지우세요. 협회의 회장이나 협회의 이사회 임원 중에서 선임한 그거 지워버리세요. 아마 타이핑하면서 그거 빠졌을 거예요. 지우세요. 지웠어? 내가 그때도 지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는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읽어요.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하되? 2년으로 하되 몇 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예, 1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인데 단 누구는 빠져? 단 1번과 2번은 제외예요. 위에 누구 제외? 회장하고 누구?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한 자는 제외야.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한 자는 2년 못 채워 주로. 왜?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중간에 딴 데로 가버리면은 딴 사람 또 와야 돼. 그리고 2년하고 상관없이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계속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요. 그래 놓다 보니까 제외되고, 그 다음에 협회 회장은 주구장창 연임에 한 8년 연임하면은 자기가 회장을 한 8년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 8년 동안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조항에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적용이 없는 사람은 누구? 1번, 2번. 다만 3번과 4번만 몇 년 원칙? 2년 원칙인데 어떻게 한다?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1회 하나를 연임할 수 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나요? 임원, 임기 2년, 거기도 2년이에요. 근데 연임 얘기는 안 적혀 있어. 그건 얘기는 연임 못한다, 한다? 한다, 그렇죠. 거기는 뭐 연임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다. 근데 여기하고는 다르다. 여기는 1회 하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궐임원 남은 기간에 의한다. 그 다음 여러분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요, 여기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 각각 호선하도록 돼 있어. 호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어떻게 돼 있나요? 법에 써 있어. 뭐 제1차관이 되고라고 써 있어. 법규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법규사항이다 아니면 자기네들이 뽑는다. 예, 자기네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 그 뜻입니다. 각각 호선한다. 그리고 부위원장 제도가 정책심의위원회는 없었죠. 근데 이곳엔 부위원장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 다음 4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 보좌. 그리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적엔 누가 하도록 돼 있었나요? 예? 지명한 자. 위원장이 지명한 자였어요. 왜 감사가 나오고? 감사는 위원도 아닌데? 감사는 뭐라 그랬어? 따까리라 그랬지 않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회원이고, 그죠? 실장님은 일종의 감사야. 여러분들을 보좌하고 여러분들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까? 감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거기 보십시오. 부위원장인데 거기서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 보니까 위원장이 지명한 자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 그 다음에 출석 과반수 찬성 그거고, 그 다음에 사무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만도 서기도 있어. 간사와 서기. 그리고 이거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누가 임명한다?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라는 거요. 그리고 간사 서기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위원이다 아니다? 예, 위원 아니야. 위원 중에서가 아니야. 협회의 누구 중에서? 직원 중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될 사람은 서기다 감사다? 예, 간사지 서기인 것은 아니다. 그 서기라고 나오면 의외로 많이 틀린다. 예, 그런 거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의 문제로서요. 여러분들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는요 명령제도가 개선명령, 시정명령 이런 특별명령 제도가 있어서 개선명령, 시정명령 다 얼마이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태가 불량해. 그래 이럴 적엔 있죠 명령할 수 있다 해서 이러한 명령들. 그 다음에 시정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건전해서 운영하지 못할 경우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명령까지도 가능하다. 이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은 요구할 수 있으나 그죠? 해당 위반 행위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정명령제도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이라고 하는 건 자산자본 유동성의 문제다. 그래서 자산자본 유동성 이걸 적정, 적절 그리고 유동성 확보의 문제가 이게 뭐다? 재무건전성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자 6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면 재무건전성 기준이 있어요. 재무건전성 기준은 지급 여력 비율을 얼마 이상? 예, 100분의 10이라고 나와. 100분의 100이요. 얼마 이상을 유지한다?
100분의 100. 됐어요? 그 다음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 정기적으로 분류,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적립 이런 것들 유한다. 그래서 100분의 100. 그 다음에 지급 여력 비율은요, 무엇을 무엇로 나눈 거다?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분모가 길다, 분자가 길다. 그래, 엄마가 더 크다. 그래야 애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급 여력 금액 6자야. 근데 지급 여력 기준 금액 8자 아니야. 됐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명령으로서의 감독상 명령,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그죠?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다라는 그 일반 명령에 대한 거, 그걸 공개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한테 맡길 수 있다? 예? 금융감독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 협회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 매수신청 대리인 제도에 있어서는요,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치할 이 부분에 다 누가 들어가고 있어? 예?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는요, 여러분들 이런 거야. 제일 먼저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협회가 법인으로서 갖는 특징의 문제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설립 절차적인 측면이 이게 시험에서 다뤄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협회가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의 지부지회에 대한 것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지부지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것들이 시험에서 다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제사업에 대한 것이 협회에 대해서는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항 중에 일부 조항을 떼서 보면 공제사업 뭐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보더라도 공제사업에 대한 건 일단 이거예요. 공제규정을 정하여 뭘 얻어? 공제규정. 맨 처음에 공제사업 하려면 규정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규정을 정하여 어떻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 얼마도? 100분의 10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둔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요거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두 개의 승인사항에 대한 것이 적혀있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한 결과,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문제다. 널리 회원들한테 공시해야 된다. 그래서 공시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회계연도 종료 몇 원? 어디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법.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모이기도 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공제사업. 그리고 이 공제사업에 대한 것이 운영위원회가 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몇 명 구성되는 거예요? 근데 협회 사람들은 7에서 11일은 저기서 나온 거야. 정책실무위. 예, 3분의 1 미만. 그러니까 6명. 그러니까 요걸 19명으로 한 거야. 3분의 1, 6명이 나오게끔. 요걸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그래서 요게 3분의 1 미만은 누구냐면 협회 회장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그죠?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래요. 그런 사람들, 요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자격에는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옆에 같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야. 국토부 공무원이야 일단. 근데 4급 이상? 없어. 그냥 너해 한 사람.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 그 다음에 협회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서의 문제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학교
네, 교수님. 그죠? 그리고선 나머지는 누가 추천하고? 예, 협회 회장이 추천해요. 그리고 누가? 예, 승인한 사람들. 그죠? 그런 문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회장 추천하고, 회장은 누구? 어느 회장이야? 운영위원회 회장, 협회 회장. 요건 협회 회장이야? 그런데 이거 말고 간사하고 서기는 협회의 직원 중에, 임원 아니야. 직원이야, 그냥. 직원 중에서 누가, 그거는 저기야. 협회 회장이 아니고, 그거는 저 위원장이야. 그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의 문제가 또 들어와 있다. 왜? 이 공제 이것 때문에 협회가 어떻게 돼? 완전 빗속에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좀 운영해라 라는 측면에서 요걸 두고 있다.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에 관련된 걸로 일반 명령 외에 여기엔 또 특별 명령 제도가 두 개가 더 들어와 있어. 무슨 명령, 무슨 명령? 개선 명령, 지정 명령 제도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명령에 있어서도요, 여기에는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제사업의 조사를 누구한테 맡길 수도 있어? 예? 금융감독원장에게 맡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고요. 교재 100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요, 딱. 뭐가 있나요? 자,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는요, 여러분들, 뭐가 분묘기지권인가요? 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묘기지권은요,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이제 분묘인데요. 분묘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분묘라고 하는 거는요, 봉분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분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봉분이라는 건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생긴 것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봉분 형태가 더 많나요? 이제는 이런 평분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더 많나요? 옆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더 많나요? 이게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을걸요? 그래요? 저게 더 많나요? 아니,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질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이런 평분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봉분이야. 그러니까 봉분과 이런 평분 이런 걸 합쳐서 우린 뭐라고 한다? 분묘. 그러니까 분묘는요, 뭐다? 우리가 있잖아요. 건축물을 할 때 그 건축물이 뭐요? 일종의 토지 위에 놓여있는 시설물이죠. 토지 위에 놓여있는 시설물, 그게 분묘예요. 그리고 분묘가 놓여있는 이 땅, 밑에 땅,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묘지라고 하는 거예요. 묘지는 뭐야? 땅이야, 땅. 묘가 있는 땅이고, 요건 뭐야? 이것도 흙이고 이것도 흙이니까 우리는 이게 다 땅 취급을 해. 아닌 거요. 분묘 자체는 토지다, 아니 시설물이다.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건 분묘의 소유자는 A야, 토지 소유자는 B야. 그럴 적에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 그게 뭐다? 그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뭐냐?
분묘에 대한 밑에 있는 땅을 가에 대한 권리로서 일종의 뭐다? 소유권이요? 지상권이요? 일종의 지상권이라는 거요. 근데 지상권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남의 논인데 여기에다가 전신주를 설치하면서 철탑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지상권을 설정했을 때는요, 이 지상권의 내용은 뭐냐면 전신주를 어떻게 한다? 저기에 설치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철탑을 설치해 놓고 있다는 저거 자체, 설치 자체가 뭐다? 지상권이에요. 그런데 남의 논을 내가 빌려가지고 지상권을 설정해가지고선 내가 이용해. 그럼 여기서 지상권은, 그러면 이걸 바꿔볼까요? 이 논을 염전으로 바꿨어. 뭘로 바꿨어요? 염전으로 바꿔가지고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처럼 철탑을 설치했다라는 것의 문제요. 염전을 설치했다라는 게 지상권이요? 아니면 염전을 설치해서 일정한 행위들을 계속한다는 거요? 그렇죠. 일정한 행위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상권은 내용이 뭐냐면 사용수익이야. 뭐를?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하는데 사용수익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그냥? 시설물 설치가 사용수익일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처럼 시설물을 설치한 거야, 그걸로 그치는 거야, 일정한 행위들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 분묘기지권에 있어서의 사용수익의 내용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라는 거야. 타인의 토지에다가 내 아버님 묘를 썼다 라는 시설물의 설치의 문제인가, 아니면 여기서처럼 일정한 행위를 저기에서 계속한다라는 그런 행위, 어느 쪽이다? 1번이 아닌 2번이라는 거요. 그래서 판례가 이 사용수익에 대한 것의 정체를 명확하게 해줘요. 사용수익은 뭐냐면 수호와 봉제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용수익의 정체는 뭐다? 수호와 봉제사.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아까처럼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분묘기지권의 사용수익의 내용이라면 분묘기지권은 어디냐? 분묘의 기지상 하에 놓여요. 그런데 수호와 봉제사라는 게 사용수익이라면 여러분들 가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요 위에 가서 지내나? 네?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다? 여기서 드려. 그래서 사용수익이기 때문에 주의에 적절한 공지에까지 미친다는 거요. 사용수익의 내용이 저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용수익, 주의의 적절한 공지의 범위는 무한정 확대될 수는, 그래서 자, 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크게 이렇게 언덕을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언덕 이름이 뭐요? 저게 사선이야. 여기에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묘기지권은 적절한 공제에 미친다라는 요게 내용이요. 그 다음에 수호와 봉제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수호와 봉제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 그것은 분묘기지권의 효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호와 봉제사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묻혀 계신 이분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저분을 수호와 봉제사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쌍분, 합장 또는 이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예요. 내용적 한계예요.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수호와 범죄사에 대한 위치적 한계의 문제라면, 요거는 쌍분, 합장은요, 쌍분과 합장을 한다는 건 지금 거기에 계신 그분만의 문제야, 다른 분 모셔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거기에까지 확장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그 다음에 이장에 관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요. 그게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건 되는데 다른 분을 일로 모셔오는 거.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여기에다 그래서 묘를 다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의 문제예요? 쌍분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수호와 봉제사를 의미가 저렇게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나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는 한 뭐 10년 안 됐을 거예요. 그런 판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묘가 존재를 합니다. 이럴 적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미치는가? 아니면 전체로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예요. 개별적이다, 전체다. 저게 전체로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대요. 그래서 분묘가 여러 개 있을 때 전체로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로서 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이장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미치기 때문에 요것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얘네들을 요렇게 인정한다 못한다. 저건 왜 그러냐면 저렇게 하면은요, 땅 주인 입장에서는 아까가 편해, 이게 편해. 땅 주인 입장에서도 이게 편하거든. 그리고 자, 이때 이런 이장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때는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기존의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쳤던 범위인 이 전체의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있다 아니면 요 범위로 제한된다. 요건 제한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범위가 아닌 제한된 범위가 돼요. 예.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보니까 저걸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요? 왜? 여러분들 무한정 확장하게 되면은 어차피 땅 주인이 손해봐. 그래서요, 이거요.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아까처럼 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분묘기지권이 누구한테 인정되냐면은 저희한테 인정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문중 대표를 뭐라고 하죠? 종손. 그래요. 종손에게 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종손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했는데 이 개별적인 이 각각 묘의 연고자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즉 자식이라든지 손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저 개별적으로다가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 인정할 수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도 인정하고 이 사람들한테도 인정하다 보면 저렇게 묘가 여러 개 있을 땐 그러지 않아도 딴 거유자 성질 나는데 이건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무한정 늘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손에게 인정된다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확대되는 건 아니야. 다만 분묘기지권의 효력을 종손에게 인정했을 때 이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연고자들이 자기 거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하는 그 권리들은 가능하지만 저 권리 자체를 갖다가 지상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분묘기지권의 이제 획득의 문제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기본적으로 시효 취득, 저걸 인정해요. 그래서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기본적으로 자가점유요 아니요. 타주점유예요.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타인의 토지에 묘를 썼다의 개념이거든. 그래 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주점유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간 평원 공연. 그런데 이 시효취득제도는요, 기존의 분묘기지권에는 인정해요. 기존의 분묘기지권에는 인정하고 있지만,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을 획득했을 때 그걸 인정되고 있지만,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한 이후에 쓴 분묘들, 거기에는 분묘기지권을 인정 못해요. 왜 그러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제도들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어요. 타인의 토지에다가 뭐 써가지고서 저기 했을 때 20년간 평원과, 왜냐면 타인의 승낙 없이 토지에다가 쓴 것은 전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효취득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분묘들에 대해서는 시효취득 인정한다, 인정 못한다. 두 번째로는 타인의 승낙을 얻어서, 그러니까 타인은 누굴까요? 이때 승낙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무상을 논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 유상이면 되고 무상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승낙 받았으면 된 거지. 됐어요? 분묘기지권이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 묘거래 하겠어? 그 중개사법에 있는 이유는요, 3번 때문인 거예요. 3번, 저게 문제가 돼서요. 저게 문제인 거예요. 뭐라고요? 아무 이야기 없이 토지거래가 있었을 때. 뭐가 있었을 때? 아무 이야기 없이 토지거래가 있었을 때. 저 때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A의 임야인데 이게 뭐 한 2,000평 돼. 요새는 평이란 거 잘 안 쓰죠. 쓰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걸 갖다가 B가 매수했어요. 이건 뭐 임야 2,000평이니까 가격 얼마냐? 되게 싸. 2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평당 10,000원꼴이었어. 예, 거저주순 거죠. 예, 저렇게 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싼 맛에 그냥 B가 얼른 샀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산에 가보니까 묘가 20개 있네. 묘가 몇 개? 그러면 A는요, 여러분들, A는 이 20개의 묘에 대해서 저절로 뭘 획득했다? 분묘기지권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중개했던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20개의 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B가 했을 때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해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문제, 거기에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 문제가 반드시 거론돼야 돼요. 이게 거론 없이 했을 때는 결국 뭐냐? 손해배상 청구는요, 아마 한 개 이장하는데 기본 300 쳐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요? 그러면 이 땅은요, 이게 2천만 원짜리 땅이야? 아니면 8천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묘에 대한 것이 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현장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임야거래가 있을 때는. 그래가지고 묘에 대한 건 어떻게 한다? 처리하겠다 하고, 무용고묘가 있을 때 매도인이 그 무용고묘에 대해서 공시제도를 거쳐서 무용고묘를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거래가 될 수 있게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야만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이거예요. 아무 이야기 없이. 그러니까 분묘에 대한 이런 방법 없이 거래 계약이 토지의 거래가 있게 되면 무조건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서 뭘 인정해 줘야 된다?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터무니없는 지금 이런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분묘기지권은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분묘기지권요 여러분들 공시제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요 법은 겉으로 드러나야만 협조한다 그랬죠. 묘는 누가 봐도 묘처럼 생겼어. 그죠? 묘는 누가 봐도 뭐처럼 생겼다? 묘처럼. 그래서 묘처럼 생기지 않았으면, 즉 겉으로 볼 때 묘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 평장이나 안매장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예? 공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예. 두 번째로요. 겉으로요 공시는 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시신이 거기 안 계셔. 가묘. 가묘는 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제도와 연결시켜서 저러한 내용들이 분묘기지권의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다뤄지고 있어서 분묘기지권은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인데 저거 뭐 중요하고 별거 아니요. 예? 저거 별거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거기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그 분묘기지권에서 이제 그 판례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분묘기지 그 시효 취득했을 때 지료는 없다야. 시효 취득 시 지료 있다 없다? 없다. 왜? 지상권 원체 무상 가능하기 때문이죠.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전세권은 지료로 하는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야 전세권이 돼.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요소지만 지상권은 지료 없든 있든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효 취득 시에는 지료에 관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분묘기지권으로서 여러분들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쉬었다 하게 해야겠죠? 왜? 너무 졸아. 좀 쉬시오.